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0.03 선방해줬죠. S&P 500도 0.30. 하지만 다우가 마이너스 0.48,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 0.16 살짝 쿵 빠졌어. 근데 이게 살짝 빠진 게 아니라, 이거 어제도 좀 살짝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좀 살펴봤는데 이게 오히려 그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가 1866개고요.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승 종목 개수는 1299개예요. 희한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뭐 S&P 500이라는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주면서 연신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어제도 마찬가지였던가? 오히려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아요. 지금 오히려 좀 더 많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를 포착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제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덜 했고, 다만 이제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더 참고를 해 보아야 하겠죠. 여하튼 간에 이제 현재로서는 뭐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10년물 채권 금리도 좀 빠지고 2년물 채권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성장주의 수혜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섹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 특이하긴 하다. 에너지가 1.76. 근데 에너지는 아까 보니까 브렌트유가 요새 좀 빠졌다가 65달러까지 하락했다 다시 67달러로 반등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로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1.76% 상승했고요. 근데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 보게 되면 이 탁, 이 전자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 장비 이렇게 이쪽은 마이너스 1.99% 하락했고 오히려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4.50% 상승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헬스케어 쪽이 좀 빠지고 좀 애매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냥 반도체 쪽이 오늘은 좀 선방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간 부분을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3.57%.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서 더블탑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저가 나오고 나서 지지하고서 빵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고용 보고서인가요? 그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매우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때 다들 우려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만 방송을 켜서 괜찮다. 오히려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는 성장주의다.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는데 뭐 아니라 할까? 바로 그 고용 보고서 좀 충격적인 결과 나오고 나서 오히려 금리 인하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쭈르륵 쭉쭉쭉쭉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반도체 쪽이 반등해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신고가를 주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길을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돈의 흐름에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되게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뭐가 어긋나고 있어요? 우선은 나스닥이 뭐 최근에 신고가 주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승 종목 개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락 종목 개수가 1900개 가까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지금 시장과 뭔가 안 맞다는 얘기야. 그리고 엔비디아도 안 맞잖아.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신고가 주면서 날라갔었는 건데 오히려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뭔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그동안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이 상승해줬는데 엔비디아는 꼬꼬라졌다가 지금 반등해준 것뿐이고 신고가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 주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분명히 돈의 이동이 있다고 이동이 있다고 이동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왜 돈의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뭐 지수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백날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거 진짜 많아요. 화두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이게 부동산 쪽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채권 쪽도 이야기하고 채권 쪽을 이틀 연속 하면서 떠들어대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에는 네, 채권 쪽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채권 쪽은 연일 좀 올라가고 있죠. 채권이 왜 올라가요? 이거 채권 ETF가 왜 올라가? 금리 가격이 왜 올라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금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TMF 빠바방 치면서 엄청나게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가치 TV는 정확하게 시장에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딱딱딱 짚어내고 있죠. 이게 바로 해안이지 않겠습니까? 통찰력이고. 예. 그래서 제가 채권 쪽에 대해서 최근에 이틀 연속 떠들어댔고 그러다가 이제 요새 한 이틀 연속 방송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방송을 왜 안 했냐? 아니 그 채권의 이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이동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돈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제가 눈뜨고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죠. 엄청나게 저는 그냥 잠자는 거 아니면 분석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분석을 한 거거든. 근데 분석을 해본 결과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 돈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지금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저작권이야, 저작권. 저만의 저작권이야.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저작권 관점입니다. 네, 지금의 그 돈의 이동의 흐름은 엔비디아에서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브로드컴 있죠. 브로드컴이 오늘도 여기서 어제 음봉 줬다가 오늘 다시금 치면서 올라갔어요. 9.73% 뿅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게 뭐냐면은 근데 여기서도 반도체 쪽이 그렇게까지 솔직히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좀 빠졌다가 올라온 것 뿐인 거지. 그리고 여하튼간에 브로드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올라왔냐면은 오라클이 올라왔어요. 네, 오라클이 36점 여기 잠깐만 제가 이거 클릭해 볼게요. 네, 오라클이 보시다시피 네, 36점 거의 뭐 40%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엔비디아에서 오라클로 가고 엔비디아에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하고 오라클로 가고 있는가? 이거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뭐 그동안에 그 AI에 대한 버블 우려 있었잖아요. 그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AI에 대한 버블 우려는 있어요.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 굳이 시간 그래 이야기합시다.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걸로 이야기할까? 프레임워크로 해가지고 그래도 가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현재 제가 박스권 매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성장주는 어느 정도 피크에 있는 거고, 그쵸? 피크에 서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데,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AI에 대한 우려를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신고가 주면서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라클 쪽하고 그 브로드컴 쪽이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좀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재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AI가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AI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기존에는 LLM 서비스였어요. LLM이라고 한다면 B2C라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LLM을 통해 가지고 GPT라든지 클로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가 됐냐면 AI 에이전트가 됐어요. 뭔가 바뀌었죠. AI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B2B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AI를 개인 사용자 위주로 서비스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AI를 기업에 사용을 해도 누구 위주로 좀 사용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버그가 있잖아요. 버그. 그걸 이제 뭐 환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긴 하는데, 그 환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 개념이 없는 분들이랑 뭐 할루시네이션이라 말 같지 않은 소리 떠들어댄 거고, 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AI가 주는데 거기에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오류는 그냥 버그죠, 버그. AI에 대한 버그지. 그게 무슨 환각이고 허술이 떠들어대고 있어. 그건 그냥 AI가 지금 기술적 난이도가 아직까지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AI의 버그예요. 버그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앞으로 AI 버그를 없애기 위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 그 G4 옴니에서 G5로 옮겨오면서 할루시네이션 그 AI의 버그를 답변에다 버그 있잖아요. 그 오류를 줄였잖아. 그러면서 버전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것이 이제 LLM을 하다가 이제 AI 에이전트로 넘어왔잖아. 근데 AI 에이전트는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뭐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실 적에 LLM 위주로 활용하시지 챗봇 위주로 활용하시지, 여러분들이 무슨 GPT를 사용하시는데 뭐 퍼플리시티든지 그런 거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AI 에이전트로 AI를 사용하세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 계세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AI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그거 답변 얻는 거 그거 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개인들은 그냥 LLM 위주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위주로. 근데 지금 시장이 B2B로 넘어갔잖아요. B2B, 왜 B2B로 넘어갔냐면 AI 기업들이 투자 대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한테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받죠. 개인들한테는 돈을 못 받잖아. 받아봤자 그냥 구독자인데 구독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구독하는 게 아니잖아. 뭐 지금 오픈 AI의 챗GPT 그 사용자가 7억 명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몇 천만 명밖에 유료 사용자가 없잖아요. 거기서 돈을 버는 건 한계적인 부분이잖아. 그러면 기업들한테 판매를 해야지 AI를, 그래야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AI 에이전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투자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꽁돈으로 뭐 그래 투자만 받고서 AI가 언제까지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AI 에이전트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LLM은 약간 어떤 관점이었냐, 인프라를 깔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깔기 위한 관점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동안 독보적으로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간 거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시게 되면 브로드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통신 네트워크 쪽의 반도체 칩이잖아요. 에이직,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네트워크 반도체 칩이고, XPU라고 해가지고 그 고객이 원하는 프로세싱 유닛, 데이터 처리, 반도체 칩, 고객용 맞춤형 고객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기업이 브로드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또 뭐야, 오라클 봐봐. 오라클은 뭐예요? 오라클은 저거죠, 데이터베이스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니까. 근데 여기가 뭐냐면 다 저거야. 이 부분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오리지널로. 그렇잖아. 네트워크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저기잖아. 에이전트로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뭘 해요? 기업용이잖아. 기업은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잖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네트워킹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그 반도체 칩 쪽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라클도 마찬가지야. 오라클도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오라클의 DB를 활용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업용이잖아, 기업용. AI 에이전트라고.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이해해보세요. 제가 이걸 너무 빨리 이야기나? 저도 이거를 분석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저는 알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저야 뭐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게 좀 약간 낯설긴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 AI의 그 변화가요. 엔비디아가 올라갔잖아. 엔비디아는 LLM이에요, LLM. 그러니까 단일 서버의 관점에 있다고요. 이게 네트워크의 관점보다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AI 에이전트가 됐다고요. AI 에이전트는 각각의 그 기능 서비스의 AI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다양한 이제 워크로드, 다양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영역이 AI 에이전트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딱 하나였어. 딱 하나.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업들의 데이터, 그 봐봐. 생각해보세요. 개인의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LLM 데이터는, 내가 쓰는 데이터는 그렇게 기업들의 데이터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 그래도 1000명 정도, 뭐 5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 이렇게 있잖아. 기업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데이터, 그 업무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부서별, 기능별로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일된 어떤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오케스트레이션 AI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거야. 근데 기업을 왜 위해서?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LLM 기업들이.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이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돈이 이동한다고. 이동 어디로 이동해? AI 에이전트로 이동한다고. 근데 그 이동하기 전까지의 LLM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영역이었잖아. 그러니까 GPU가 죽으라고 때린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날아간 거지. 엔비디아가 그러고 동안 부과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약간은 AI 버블도 끼어 있고. 왜 AI 버블 있어? 아니 돈을 못 벌잖아. 돈 벌어요? 엔비디아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AI 기업들이 돈을 버시냐고. 못 벌잖아. 못 벌잖아요.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 제가 그때 했잖아. 지금 뭐 한 10분의 1 정도 투자 대비 10분의 1인가 30분의 1인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계속적으로 돈 못 벌면 안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벌 대상이 어디냐고요. 기업이자 기업. 그러니까 지금 AI 에이전트로 지금 넘어간다고요. AI 에이전트. 여긴 돈을 못 버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동안 엔비디아의 칩에 의해서 GPU 칩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깔아놨어. 이제는 뭘 해?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것을 AI 에이전트로 하는 거야. 기업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AI를 기업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일로 가버린 거야.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버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어디죠? 네트워크 쪽이죠. 왜냐면 당연히 이 부서들의 그 정보들을 통합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클러스터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트워크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가장 그리고 그 DB도 텐서 DB가 아니잖아. 텐서 DB는 기본이긴 한데 텐서DB가 아니라 그 오라클의 RDB를 쓰잖아. RDB. 여러분들 그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의 AI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진짜 오리지널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쓰잘데없는 전문가들 말고 그냥 막 입맛 나불나불 하는 전문가들 말고 진짜 오리지널 그 전문가들은 지금 AI의 한계가 보여요. 한계가 지금은 AI가 나왔잖아. 그 AI가 나쁜 건 아닌데 오리지널 인공지능이 아니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뇌를 갖다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 정도의 모방 정도의 그 능력이 되었잖아. 지금은 그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뇌를 흉내낸 상태라고요. 근데 흉내낸 상태만으로도
감동을 하고 있어. 대단해. 이거 뭐고 있으면 AGI 시대가 올 것 같아. 와, 이렇게 환상 속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 그거는 뭐 본인의 기술적인 그 한계를 분석 못하니까 다른 사람 막 헛소리 떠들어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AI가 한계가 있다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건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아실 거고, 진짜 오리지널 전문가들은 그것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데,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구성이 되어야만 하는 거고, 그 클러스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로드 일 처리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된 기업용 칩들이 필요하잖아요. AI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처리 장치를 만드는데, GPU는 범용성 처리 장치잖아. 근데 이 브로드컴이 만드는 처리 장치는 어떤 처리 장치의 반도체 칩이냐면은 기업에 맞는, 그 클라우드 기업에 맞는 처리 장치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기업이잖아, 기업.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대라니까요. AI 에이전트니까 주목을 받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AI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아까 전에 기술적 한계를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AI 스스로가 이 기존의 레거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제는 여기 써 있네. 레거시 기존의 시스템하고 묶어야 된다고. 함께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지금 AI가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 그러면 기존의 그 서비스,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IT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고 AI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기술적 한계가 보이니까는 AI는 기존의 시스템 없이 생방이에요. 눈치는 반가? 네, 기존의 시스템을 쓸 수가 기존의 시스템하고 병합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접목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오라클은 뭐야?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잖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RDB죠, RDB. 텐서DB보다는 RDB의 포커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서DB는 뭐냐면, 텐서DB는 그 LLM에 그 인베디된 그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텐서DB고, 근데 그 텐서DB는 어디 올라가 있냐면은 램에 올라가 있어요. 램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되게 빨리 처리가 돼. 근데 이 오라클의 RDB는 램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외부 하드웨어 장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느려. 그래서 LLM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근데 이 RDB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레거시 시스템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AI는 왜?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라클의 지금 RDB가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가 있냐면, 오라클의 여기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중요하잖아. 왜 클라우드가 왜 서비스 중요해? 기업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나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다 기업들을 위한 거잖아. 기업들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돈 벌기 위해서 여기에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베이스를 누굴 걸 쓰냐고 여기 써있잖아요. 오라클의 멀티 클라우드를 쓴다고. 이 멀티 클라우드 쓸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라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잖아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근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다 하는데, 이 오라클이라고 뭐가 있어요? RDB, 오라클 DB라고 아시잖아. 오라클 DB. 이거 오라클 DB 레거시 시스템이잖아. 텐서DB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쓴다고. 어디서 써? 이런 데서 다른 클라우드 업체에서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멀티 클라우드 DB 서비스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실적은 약간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죠? 수주장고라고 하죠.
근데 수주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돈이 뭐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 달러? 예, 그렇게 쌓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오라클의 그 주가가 몇 프로 날라갔어요? 거의 40% 날라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 맞다. 요거 또 이야기해 줄게. 이게 여러분들 그 중앙 처리 그 이게 처리 장치가 있잖아. 연산 처리 장치. 아니 그러니까 연산 처리 장치라고 있잖아. 계산하는 거.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산 처리 장치는 CPU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GPU가 됐죠. 그다음에 구글의 딥러닝 가속기인 TPU가 있고 그다음에 NPU가 있죠. NPU는 이제 약간 신경망 처리 특정 이제 연산 처리 장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DPU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QPU는 이제 양자 컴퓨팅에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연산 처리 장치가 있어요. 연산 처리 장치가 있는데 그 오락 저기 브로드컴에서 쓰는 연산 처리 장치는 뭐냐면 XPU라고 해가지고 XPU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직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 칩을 개발해주는 그 기업이 브로드컴이에요. 근데 왜 기업들이 원하는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줘요? 아니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니까 아무래도 이게 많은 연상 처리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AI 에이전트 자체는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브로드컴에서 쓰고 있는 에이직 아키텍처의 반도체 칩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오라클 DB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고요. 구글 클라우드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이 클라우드에서도 다 오라클 DB 쓴다고.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라클은 RDB잖아. 그 근본 자체가. 근데 지금은 AI의 기술적 한계가 있잖아. AI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그 기술적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술적 한계를 넘어섰으면 기존의 RDB가 필요 없겠지. 그냥 텐서DB로 해가지고 다 처리할 수가 있겠지. 이거 이야기할게요. 텐서DB가 뭐냐면은 텐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몇만 천의 DB예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램에 있어요. 램. 여러분들 그 램, 여러분들 컴퓨터에 램 있죠? 램. 예, 이렇게 빨리 처리한 거 CPU라든지 처리 장치 바로 옆에 있는 거. 예, 그게 뭐 그다음에 저기 삼성전자에서 램 만든다고 그랬죠? 예, 반도체 램, DDR 램 해가지고 HBM 만들고 하이넥스 그게 램이야 램.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기업 장치. 근데 그거 말고 RDB는 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RDB는 스토리지에 있는 거예요. 스토리지. 그러면 처리 속도가 늦다고. 늦어도 쓴다고. 왜?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 AI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I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라클이 그래도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떠들어댔던 거 있잖아. AI의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AI 기술적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고, 그 AI 에이전트를 바라볼 때 그것은 AI의 진화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진화야? 진화가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한, 에서 기업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역구 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게 AI 에이전트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거, 개인들이 쓰는 것은 그냥 GPT, 뭐 LLM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기업들의 직원들이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 이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은 그냥 개인이 쓰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그냥 기업에서 쓴다고 보신대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진화가 아니라고. 진화가 안 돼. 지금은 AI는 진화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오해를 하신 게 AI 에이전트가 진화 아닌가요? 그냥 그거는 그냥 기업에 쓰는 거. 아니 AI를 기업에다 못 쓰나 기업에다가 어떻게 쓰실 건데 써보세요. 써보기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냥 혼자서 쓰는 그 AI 갖다가
기업에 어떻게 써? 못 쓰니까는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AI 에이전트 단일 모듈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게 AI 에이전트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진화야? 그냥 엮어버리는 거지. 기업들은 아까 이야기한 처럼 직원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 뭐 30만 명 있는 기업들도 있고 5만 명 있는 기업도 있고 뭐 몇천 명 있는 거 나보다 많잖아. 한 사람보다 많잖아. 그게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게 AI 에이전트라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AI 진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진짜 고도로 된 전문가들은 AI의 지금 기술적 한계가 보여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냥 초보 분들은 AI가 마치 인간의 뇌고 뭐 그다음 조만간 뭐 AGI가 오고 뭐 ASI고 그건 환상 속에 있는 헛소리고 지금 그냥 엮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다? 기업 AI 에이전트로 간다고. 근데 AI 에이전트의 가장 수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오라클은 어떤 관점이야?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레거시 시스템. 그리고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아니, 네트워크. 그리고 맞춤형 에이직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반한다고요? AI 에이전트에 기반한다고. AI 에이전트가 뭐라고요? B2B 서비스라고, B2B 서비스. 근데 그동안에 그 시장을 이끌었던 게 뭐였어요? 엔비디아잖아. 엔비디아는 B2B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센터를 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GPU를 갖고 있는 기업인 거지. 범용성의 기업이라고. 근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주고 올라가지 못하잖아. 엔비디아가 무조건 B2C에 올인된 게 아니라 그동안 엔비디아는 당연히 B2B에도 활용되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엔비디아가 독보적으로 막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 브로드컴이라든지 오라클보다 상대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되게 멀티플이 높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크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AI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LLM에서 AI 에이전트 갔잖아.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좀 더 집중하는 그 기업 쪽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 아직까지 큰 시세를 주지.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가긴 했어요. 브로드컴도 계속 올라가고 뭐 오라클 쪽도 계속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올라갈 공간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브로드컴이 뭐 9% 이상 9% 이상이 아니죠. 더 많이 올라가긴 했죠. 10 몇 프로 한 20% 가까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40% 날라가잖아. 그게 그런 것에 의해서 기반한 거지. 결국에는 뭐다? AI 버블은 있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블이 발생하고 있는 타이밍은 아니야. 하지만 AI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다? LLM에서 AI 에이전트로 변했다고.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 쪽에 관련된 좀 종목들을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시장 흐름을 이해하셨겠지. 되게 이게 뭐냐면은 되게 미묘하게 움직이긴 해. 되게 이걸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그냥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어차피 뭐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나 어차피 다 AI 뭐 기업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하지. 아무 생각이 없잖아. 개념이 없잖아. 그렇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렇게 떠들어대면 생각할 내가 없는 거잖아. 항상 그 악마는 디테일함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 되게 미묘한 변화가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의 그 경쟁력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근데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은 다 AI예요. 세상에 AI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지금 다 AI지. AI 시대에 그래 AI지. 그럼 그렇게 너무 그렇잖아. 너무 사람이란 게 내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 아니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장을 분석할 적에 단순하게 뭐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뭐 어쨌어요 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올라간 게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올라간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죠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뭔데 이게 말이 맞아요? 말이야 방구야 하락한 종목 개수가 더 많아 1900개나 돼 상승 종목 개수는 1300개밖에 안 돼 어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 해석 좀 해봐 올바르게 좀 해석 좀 해보세요 그냥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뭐 어쩔 거라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스톡스 여기 유럽 지수는 약간 혼조세긴 하죠 그래서 좀 미국은 약간 이런 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몰라요 어제 그 PPI 지수가 약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는 그 세부 항목 중에서 그 낮게 나온 이유가 최근에 유가 있잖아요. 오일, 석유. 여기의 가격이 좀 최근에 하락을 했잖아. 뭐 그것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코어 PPI 지수를 보게 되면 코어 PPI 지수는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상치에 맞게끔 부합되게. 그래서 오늘 그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자금 흐름이에요. 결국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걸 레거 시스템 AI에는 한계가 있다. AI는 독자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 시스템하고 반드시 병용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LLM에서 지금 AI 에이전트를 갔는데 LLM에서 AI 에이전트는 단지 사용처가 다른 거다. LLM은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거고 AI 에이전트는 기업이 사용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AI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지금 투자만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 이거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가? 예, 어디 갔냐? 하여튼간 이제 투자 대비 되게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아마 그 10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인가? 그거밖에 돈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AI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 쪽에 AI 에이전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서 수혜를 종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AI 에이전트의 포커싱을 맞춘 맞춤형 에이직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 브로드컴하고 그다음에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RDB는 오라클 기업비에 지금 오라클은 40% 날라갔고 지금 브로드컴은 20% 날라갔다. 결국은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에 매출의 포커싱을 맞춘 경영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LLM, 단순하게 AI를 만들고가 아니지. 지금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적이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좀 특이한 건 있어요. 뭐가 좀 금융시장에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코스피야 코스피. 야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너무 좋은가 봐, 그쵸? 네, 신고가 주면서 뾰로롱 한국 올라갔죠. 예. 한국 올라간 거는 미국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그 종목 개수를 보니까 상승 종목 개수가 많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어제 좀 한국의 요새 올라가는 부분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한국의 그 상승의 관점이.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어제 그 코스피가 고가로는 1.77%까지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요새 쭉쭉 지금 이것도 올라갔어. 야간 선물 지수도 보시게 되면 잠깐 이거죠. 네, 그 야간 선물 지수도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0.75 이게 450.70이죠. 약간 더 올라간다. 그치? 450.70이니까 약간 더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도 좀 살펴볼까요? 수급도 좀 살펴보게 되면 어유 16구가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무서워. 봐보세요. 최근에 이거 들어오는 거 봐. 어제 거래량까지 동반됐지. 거래량 동반되면서 롱바디 캔들이 나왔어. 그런데 개인들은 던지고 있지.
개인들은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가요. 어제 외국인의 물량이 1조 5천억 원 들어왔어. 코스피 쪽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장난 아니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물량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매우 매우 엄청나게 강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너무 강하더라고요.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4년 만에 신고가 준 자리잖아요. 와, 엄청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때, 코로나 때, 그때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수가 한국 지수. 일본 지수 한번 봐볼까요? 일본 지수 올라가나?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도 상승이긴 한데 뭐 상승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뭐 한국보다 강하진 않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네. 항생지수도 올라가죠. 상승 추세 유지하거든. 홍콩 항생지수. 중국은 올라갔다 지금 약간 조정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그건 있네요. 확실하게 한국이 유독 너무 강해. 지금 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강하다. 거기다가 이제 수급까지 너무 강하게 받쳐주니까 그냥 한국은 지금 뭐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 지수도 상승해요. 다만 이제 상승의 강도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고 뭐 나스닥도 상승하긴 한데 나스닥도 뭐 상승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알짜인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알짜 왜냐면 그 올라가는 게 그냥 수급이 받쳐주고 거래량까지 받쳐주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한국은 너무 강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거는 솔직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금 솔직히 그래요. 너무 강해. 아니 이거는 전 세계 탑이에요. 탑. 한국은 전 세계 탑으로 지금 너무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너무 강해요. 강해도 너무 강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가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것은 두 가지 관점이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또 있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거 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더 이야기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아침 방송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포커싱 아셨죠? 남들은 모르는 시장의 돈의 흐름. AI 에이전트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AI는 한계가 있다. AI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AI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AGI?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AISI?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정도의 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AI가 진짜 인공지능이라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포스트 트랜스포머라가 있어요. 지금 트랜스포머 같은 건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의 트랜스포머라든지 지금의 레이터스 스페이스 그거 같은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냥 본뜬 거죠. 인간의 퍼셉트론의 인지 과학을 뇌의 피지를 좀 본떠가지고 신경망을 본떠가지고 만든 것뿐인 거지. 그 아직까지는 AGI라든지 ASI를 떠들어 대신 분 그런 환상 속에서 빠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건 있긴 하겠죠. 어떤 게 있냐면 포스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지금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난리들 치는데 지금 트랜스포머는 되게 기초적인 트랜스포머고 포스트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 포스트 트랜스포머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게 이제 진짜 AI 에이전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연구하는 게 그게 있어요. 뭘 연구하고 있냐면 지금은 이제
언어를 그 단어를 인베디딩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AI 강의할 적에 두 가지 사고를 이야기했잖아. 언어적 사고 방식이 있고 이미지 사고 방식이 있는데 지금 AI는 언어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베디딩 단어가 그 토큰이 뭐냐면 단어예요. 언어로 인베딩 됐다고요.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선형적인 패턴으로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체적 패턴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언어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사람은 감각에 의해서 사고를 한단 말이야. 감각과 뇌의 그 지식으로 언어로 하긴 하는데 근데 사람은 이제 감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까지는 AI보다 높은 차원에 있죠. 사고력 면에서. 다만 이제 좀 더 빨리 연산을 할 뿐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 것 뿐인 거죠. 여하튼 간에 그 AI는 지금 아직까지 언어적 사고를 하는 그 언어 증폭기의 역할 수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그 한계를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지금에 있는 알고리즘 같다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포스트 알고리즘이 나와야 됩니다. 다들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아마 그것이 이제 제대로 나오려고 포스트 트랜스포머가 나오려고 한다면 최소 못해도 3년 정도의 연구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제 뭐 AGI 떠들어대고 ASI를 떠들어대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망상에 불과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AI를 바라보시려고 한다면 AI 에이전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AI가 진화되는 게 아니라 AI가 LLM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고 AI 에이전트는 기업이 사용한다. 그냥 이렇게 양분화돼서 생각하시게 되면 되게 심플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